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43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했던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엄마는 아프면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현실적인 말인지 제가 말기암에 걸려 죽을 위기를 경험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슬프게 울어주던 남편이 뒤에선 제 죽음 간절히 기다리며 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내 새끼들을 위해 어떻게든 살기로 마음먹었고 마침내 암을 이기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다시 없을 처절한 복수를 선사했습니다. 5살과 7살의 아이의 평범한 엄마로 살던 저는 제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남편도 자상한 편이고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덕에 저희 집이 엄청 잘 살지는 않아도 남들과 비교해 그래도 조금 넉넉한 형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게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이상하게 불러오고 숨이 턱턱 막혀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나 싶었죠. 그런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난소암 4기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치료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말기암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병원을 옮겨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걱정이 된다면서 같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말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셨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은 복수가 많이 차서 빼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수술 전 항암부터 들어가자고 하셨고요. 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해서 워낙 건강에 자신이 있다 보니 병원 건강검진을 자주 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았습니다.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 3년 사이 갑자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요. 아랫배가 점점 나오고 가끔 소화도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일도 있었지만 단순히 제가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난소암의 경우 빨리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셨지만 전부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진짜로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저 멍한 얼굴로 아 소리밖에 못 냈으니까요. 저와 병원에 같이 왔던 남편의 얼굴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수가 차 병원에 입원하던 날, 병원에서 남편은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붙잡고 아주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모습에 얼마나 제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보, 당신 분명히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든 당신 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꼭 힘내줘. 나 당신 절대 포기 못해.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나 어떻게든 힘내볼게. 나도 이렇게는 못 떠나. 우리 아이들이랑 당신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 그래. 반드시 살자, 여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결국 저도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제 몸이 많이 아프긴 해도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꼭 암과 싸워 이겨내보자는 그런 마음이었죠. 제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제 곁엔 그래도 이런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부모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니 자식 새끼 걱정에 한달음에 달려오신 거예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안쓰러웠는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보이셨죠. 아빠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무셨고요. 내 새끼, 왜 하필 내 새끼가 이런 나쁜 병에 걸려서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가 미안하다, 이진아.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아파서 내가 미안하지. 나 치료 잘 받아서 얼른 나을 테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딸. 아빠는 우리 희진이 믿는다. 그러니까 이까지 나 훌훌 덜고 일어나는 거야. 응, 아빠. 그리고 저는 아빠의 마지막 말에 또다시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정말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날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저희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만약의 경우 잘못되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남길 제 사망보험금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부모님이 젊었을 적에 재테크를 잘하셔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남들에 비해 넉넉하게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미리 제 앞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들어둔 제 사망보험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애들 엄마이다 보니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서 남편과 저는 사망보험을 각각 따로 들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얼마 후 저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는 장시간의 싸움이 될 테니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했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나을 때까지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도 해야 하고 치료받을 일도 많을 것 같고 또 남편도 사업을 하니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 부모님께서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저희 아이들과 떨어지기 전 저는 제 상황에 대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병원에 가서 얼굴을 못 보는 날도 있겠지만 엄마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치료받으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그러자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아프지 말라며 빨리 나으라고 저한테 호호 입김을 불어주는데 그 모습만 봐도 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다 나오면 현서랑 놀아줘야 해?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약속한 거 꼭 지키는 사람인 거 알지? 엄마가 다 나으면 우리 현사랑 동민이랑 많이 놀아줄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우리 현서랑 동민이 많이 많이 사랑해? 그리고 다시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험을 잘 들어놓은 것도 있고 집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다행히 1인실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는 저를 보고 또다시 울고 말았고요.
남편이 눈이 벌겋게 충혈돼서 우는데 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이런 남자가 나 없이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비열한 연기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힘들어도 버티라는 말이 살기 위해 버티라는 말이 아닌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곧 제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뜻인 걸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남편 놈은 제가 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어서 이 세상을 떠나길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남편은 병실에서 저를 붙잡고 울다 말고 갑자기 마음 좀 가라앉히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제 앞에서 자꾸 운이 혼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로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이런 말씀 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 꼭 사셔야 돼요? 정말로 꼭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도 심각하고 간호사 선생님의 말이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요?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시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남편분을 휴게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요. 어떤 여자랑 서로 우리 자기라고 부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그랬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곧 끝난다고요. 제가 김희진 환자분 앞에 두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환자분 죽으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환자분 죽으면 보험금이랑 환자분 부모님이 증여해준 아파트도 있으니 앞으로 자기들끼리 잘 살 일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 죽으면 바로 결혼하자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떠들었다고요. 제가 남의 일에 이렇게 끼어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일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사실 저도 저희 아빠가 바람나서 엄마 혼자 고생하면서 절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희진 환자분한테 아이들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힘내세요. 그리고 꼭 낳으세요. 그래야 환자분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간호사님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제 앞에서는 그렇게 저를 위하고 저 없이는 못 사는 척하던 남편놈이 사실은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고 제가 암에 걸리자 제가 죽으면 그 상간녀와 살 계획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사망보험금과 아파트까지 넘보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지어낸 말을 한다고 하기에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제 사망보험금 이야기며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아파트 이야기며 저희 남편의 영상통화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간호사 선생님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 저는 그 말이 사실이란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암까지 걸려 아픈 환자를 붙잡고 이상한 소리를 할 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저한테 한 이야기 저희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저는 김희진 환자분 편이에요. 환자분이 이 병원에 계신 동안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울게요. 그러니까 제발 꼭 사세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꼭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 저는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말씀처럼 무슨 일이 있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죽으면 제 보험금이랑 아파트로 상가녀와 살 생각이나 하고 이제부니 제 아이들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에 저의 미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 선생님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실에 돌아온 남편 놈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잠들었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레 남편 머리맡에 충전 중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뒤척였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막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그도 잠시 남편이 잠든 걸 다시 확인한 저는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눌러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인간 핸드폰 비밀번호를 예전에 봐둬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놈이 상간녀랑 바람 피우는 걸 들키기 싫었는지 상간녀 이름을 거래처 회사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더라고요. 하지만 문자 내용은 절대로 거래처 회사와의 대화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주 둘이 좋아 죽고 못 사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딱 첫 번째 문장부터 누가 봐도 특별한 사이라는 게 티가 났죠. 자기야, 오늘도 자기 생각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이 여자가 빨리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텐데.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 상황도 끝나겠지? 자기야, 사랑해. 나도 울작이 많이 사랑해. 마누라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 이따 밤에는 문자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 문자 기다리지 말고 얼른 자. 나 보고 싶어도 꾹 참고 내가 내일 연락할게.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 모르게 상간녀랑 만나면서 데이트한 사진이며 여행 간 사진까지 남편은 저와 사는 내내 저와 저희 아이들을 기만하고 있었어요. 제가 죽으면 제 보험금과 아파트를 가로채 상간녀랑 살 생각을 하는 남편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원수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암이 나아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복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본인이 원하던 제 보험금도 못하고 아파트도 가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더 늦기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힘을 내야겠다고요.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이 회사 일로 병실을 비웠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 저와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병세에 대해 남편에게는 제 동의 없이는 상세 설명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냥 경과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만 말해달라고 했죠. 제가 낫더라도 남편놈이 제가 회복된 걸 모르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저의 절친한테 전화해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남편이 전직 경찰로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 피운 증거들을 확실하게 모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모을 수 있는지도 친구 남편과 통화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암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은밀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저한테 바람 피운 사실을 들킨 걸 모르고
저만을 위하고 저를 걱정해주는 착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어느 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를 보기 위해 병문안을 오셨는데 남편 놈이 또다시 가증스럽게 우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정말로 제 걱정을 하는 줄 알고 우는 남편을 다급히 달래셨습니다. 최서방, 희진이 병간호하느라 힘들지? 자네가 고생이 많네. 장모님, 장인어른,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희진이가 아픈 걸 제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아, 왜 울고 그래? 자네가 힘을 내야 우리 딸도 힘을 낼 거 아니야. 그래, 최서방. 이럴 때일수록 자네가 힘을 내야지. 예, 힘낼게요. 제가 집사람 꼭 살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꼭 낫게 할 거예요. 그때 남편의 모습이란 정말 역겹기만 했어요. 내가 내 놈의 정체를 안다면서 시커먼 남편의 속내를 부모님 앞에서 폭로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이 제 병문안을 왔는데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시어머니의 시아버지의 신호까지 병실로 우르르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인사치레처럼 제 걱정을 하는 듯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쩌면 좋으냐. 네가 암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잘 챙겨 먹는 거냐? 하지만 제 안부를 물으며 제 걱정을 해주는 척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역시나 아무리 시댁이라지만 진짜 남편이 아니면 남이라는 사실을 그때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암이라고 하니 남편 챙길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이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싶었죠. 그런데 희진아, 너 아픈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네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할 거니?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 너 떠나고 나서 재산 정리하려면 나중에 괜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우리 아들 명의로 얼른 돌려놓는 게 어떻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흥분하고 말았고 저희 친정엄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얼굴이 정말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부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리라뇨. 멀쩡하게 건강히 살아있는 애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저희 딸이 사부인 딸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희진이 죽고 나면 서류니 뭐니 복잡해지고 미리 정리하면 희진이 마음 편할까 봐 그런 거였죠. 이 여편네가 그런데도 우리 딸 마음이 편하라고? 지금 고작 그 아파트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 앞에서 죽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꺼낼 거면 다시는 저희 딸 보러 오지 마세요. 전혀 고맙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꺼내서 사부인 속을 상하게 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응? 그러는 와중에 저희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인간은 그 자리에서 누구의 편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속상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의 아파트 명의를 남편 명의로 돌려달라고 말하는 순간 은근히 기대하며 눈을 반짝이는 게 제 눈에는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 시댁 식구는 저희 엄마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미안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한없이 착한 사이로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항암을 받고 나서 속도 울렁거리고 몸도 힘들어서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한 지 2일이 되는 날 남편놈이 제 눈치를 보더니 거래처 직원이 찾아왔다면서 병원 출입증을 받아서 만나러 가겠다면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때는 워낙 몸이 힘들어서 남편을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려줬던 간호사 선생님이 다급히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곤 저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었죠. 남편이 휴게실에서 상간녀와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왔는데 음식까지 싸와서 남편을 연인처럼 대하며 음식을 먹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몰래 남편 놈이 있는 휴게실로 가게 되었죠. 휴게실은 안이 전부 보이는 유리 통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숨어서 보니 열린 휴게실 문 사이로 남편놈과 상간녀가 하는 대화 소리가 전부 들렸어요. 상간녀가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주면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누가 보면 병실 휴게실로 소풍 나온 줄 알았을 겁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둘의 대화였죠. 자기야, 그런데 그 여자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맞지? 의사가 어렵다잖아. 내가 봐도 집사람이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 집사람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만 더 버텨. 그러면 우리한테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자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기 집사람 아파트 우리 신혼집으로 쓰면 어때? 뭐? 신혼집? 오, 그 여자 친정에서 해줬다는 그 아파트 있잖아. 거기 앞에 한강도 보이고 위치도 좋다며. 난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우리 자기가 그러고 싶다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집사람 아파트 우리 신혼집으로 하자. 생각해보니까 거기 우리 신혼집으로 딱이겠어. 솔직히 지금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살고 있는 집보다 집사람 명의 아파트가 훨씬 넓고 좋거든. 자기야, 그리고 그 여자 죽으면 그 여자 보험금 자기가 타는 거 맞지? 당연하지. 집사람이 죽으면 사망보험금 내가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신혼집, 신혼 살림 장만하면 되겠다. 나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자. 그때는 정말로 우리 집사람 보험금으로 신혼살림도 빵빵한 거로 준비하자. 그런데 우리가 집사람 보험금이랑 아파트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잘 살려면 집사람 죽고 나서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만약 지금 은지 너랑 살겠다고 집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 해봐. 그러면 나보고 그동안 고생한 조각지 쳐버리고 여자한테 미쳐서 바람난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 된다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 집사람이 자기 사망보험금 받는 사람도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거고 아파트까지 물 건너가는 거야. 그런데 집사람 죽고 나서 은지 너랑 결혼하면 내가 아내 병수발하다가 뒤늦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는 착한 남편으로 사람들한테 남는 거니까 누가 봐도 끝까지 아픈 아내 버리지 않고 병수발한 착하고 좋은 남편 돼서 은지 너랑도 욕 안 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사이 인정받으면서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다고. 집사람 보험금도 아파트도 안전하게 우리 손에 들어오고. 자기야, 그러면 우리 그때 결혼식도 크게 하자. 보험금으로 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자. 두 사람은 제가 죽으면 함께 결혼해서 살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제가 죽으면 남편이 받게 되는 보험금으로 신혼살림을 장만하고 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생각으로 말이에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전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안에서 복수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 분할도 받고 물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아야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보험금도 아파트도 전부 남편의 손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실로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였죠. 나와 아이까지 낳고 살았던 남편이란 인간이 정말로 내가 죽어주길 바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졌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저 두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저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일 때문에 병실을 비운 다음 날 부모님께 할 말이 있다고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하지 못했던 남편의 바람과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제 보험금과 아파트를 노리고 제가 죽어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남편 몰래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절 보고 우셨어요. 제가 이런 몸으로 혼자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저는 제 계획대로 남편 놈이 제 보험금도 아파트도 절대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사망보험금을 저희 친정엄마가 받도록 남편 몰래 변경했거든요. 그리고 제 아파트도 남편 놈이 못 건드리게 다시 부모님 명의로 돌려놨어요. 정말로 만에 하나 제가 잘못될 경우 제 아파트도 보험금도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이 크면 주기로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부모님이 꼭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모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과의 이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고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 후 어느 정도 회복 후 퇴원해서 저희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항암도 잘 들었고 수술이 잘 되어 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는데 제가 낫고 있는 모습을 남편에게 들킬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저희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과 보내고 싶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굳이 곧대로 믿더라고요. 뭐 물론 저에게는 잘된 일이지만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은 상간녀에게 더욱 빠진 것인지 사업 핑계로 저희 친정에 자주 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안일로 모바일 뱅킹으로 갑자기 돈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부모님이 제 결혼 초에 주셨던 힘들 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꽤 큰 목돈이어서 저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있다가 꺼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뱅킹으로 들어가 계좌를 확인하는데 제 돈이 많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확인해 보니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당했나 했더니 그렇다면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야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빠져나간 돈의 액수도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다양했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제 지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지갑에 있어야 할 부모님이 주신 돈이 들어간 통장 현금 카드가 안 보였던 거예요. 순간 딱함이 오더라고요.
제가 항암이랑 투병으로 정신없는 사이 남편이 제 카드를 훔쳐가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아이를 낳고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첫째 아이 생일로 변경해놨었는데 그래서 바로 빼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내 통장 카드 가지고 갔어? 왜 남의 허락도 없이 카드를 가지고 가? 도대체 어디에 썼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당신 돈들 전부 병원비 쓰는데 썼어. 암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 당신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이야? 정말로 내 통장에서 뺀 돈으로 병원비 쓴 거 맞아? 그렇다니까. 그러면 정말이지 가짜겠어? 알았어. 일단 당신 말 믿어볼게. 그리고 이미 내가 카드 분실 신고해서 당신 카드 못 쓸 거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 허락 없이 함부로 건들지 마. 알았어. 미안해. 제 병원비로 썼다는 남편놈의 말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놈이 병원비로 썼다고 했지만 병원비 결제했던 날과 금액이랑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딱 눈치를 챘죠. 이 인간이 부모님이 주신 제 돈으로 상간녀랑 데이트하는 데 썼을 거라는 걸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업보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가 언제 죽을 것 같은지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친정에 들를 때면 더욱 아픈 척을 했어요. 곧 죽을 사람처럼요. 그래야 남편이 긴장을 풀고 더욱 바람을 피우면서 제가 암이 호전되며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정말 얼마 있으면 죽을 것처럼 보였는지 좋아하는 게 티가 났죠. 그러면서 아주 저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사람처럼 친정에 와서 제 수발을 열심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놈의 상간녀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바로 몇 분 전 저 몰래 상간녀에게 보낸 메시지가 보였어요. 자기야, 나 완전 신나. 마누라 상태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죽을 것 같아. 오늘 와서 어떤지 확인해 봤는데 거의 반송장이 다 되었더라고.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진짜야? 그 여자 이제 곧 끝나는 거야? 아주 듣단 중 반가운 소리다. 나 지금 우리 결혼할 예식장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 만나면 사진 찍은 거 자세히 보여줄게. 그러면 조심히 잘하고 와. 문자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놈과 상간녀는 이제 제가 죽어가길 기다리는 걸 넘어 벌써 결혼할 예식장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런 것들이 과연 사람이 맞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친정을 떠나고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마지막 결전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와 함께 본인의 시커먼 속내가 이미 저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뺏어갈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으로 남편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탐정일을 나는 친구 남편의 조언대로 친정에 홈캠을 설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했던 말과 행동이 전부 녹화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그 전에 저희 아이들을 동생네에 잠시 맡겼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곧 숨이 끊어질 사람처럼 빨리 친정으로 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1시간도 안 돼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고 친정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바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워낙 친정에 자주 들락거렸던 것도 있고 해서
남편이 친정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방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곧장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때 부모님은 남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려고 집에 없는 것처럼 옷방에 숨어 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죽는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그 이상한 기척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보험금이랑 아파트 받을 생각에 그것만 눈에 보이는지 저 숨 끊어지는 것만 확인할 생각밖에 없어 보였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벌써 떠난다고 그래? 당신 떠나면 나랑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지마. 가지마,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소식에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와 놓고 슬픈 척 연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하게 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나 무서워. 이렇게 당신이랑 아이들만 두고 가는 거 너무 무섭다고. 나도 당신 떠나고 아이들이랑만 남는 거 너무 무서워. 여보,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 부탁이 있는데 나 가도 우리 아이들 잘 돌봐줘야 해. 당신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해. 나랑 약속해줘. 우리 아이들 잘 돌보겠다고. 알았어. 그런데 여보, 당신 정말로 이제 떠나는 거야? 정말로 이렇게 가는 거냐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서 내가 한 말에나 대답해줘. 그런데 제 마지막 말에 남편 놈이 마침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더는 당신 앞에서 연기하지 않아도 되겠네. 당신 나한테 우리 애들 잘 돌봐달라고 했어?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당신 죽으면 우리 애들 내가 키울 생각 없거든. 뭐라고?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아이들을 당신이 키우지 않겠다니? 내가 사실 말해줄까? 나 사실 너 말고 사랑하는 여자 따로 있어. 그래서 너 죽으면 네 보험금이랑 아파트 전부 가로채서 내가 가질 생각이거든. 그래서 네 보험금으로 우리 신혼살림 장만하고 네 친정에서 준 아파트에서 신혼집 시작할 거야. 그곳에서 우리 은지랑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생각이라고. 우리 애들은 너희 처가에 돈도 많겠다 너희 친정으로 보내지 뭐. 그러니까 빨리 죽어. 죽을 거면 더는 시간 끌지 말고 죽으라고.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지겨우니까.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차피 곧 있으면 숨 넘어갈 네가 나한테 화내봤자 뭐 할 건데. 남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아주 쌩쌩해진 모습으로 남편 놈의 싸대기를 날린 후 큰 소리로 말했죠. 이 더러운 자식! 뭐 하긴. 너 같은 놈 인생 끝장나게 만들어야지! 남편은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제가 말짱하게 일어나 안 아픈 사람처럼 화를 내니 뒤로 넘어지며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뭐야? 곧 죽을 사람이 왜 이렇게 생생해? 왜 쌩쌩하긴? 안 죽을 거니까 쌩쌩하지.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동안 계속 아픈 척했던 거다. 너 내가 암 걸렸다니까 죽는 줄 알고 네 상간녀년이랑 살려고 나 죽기 기다렸지? 그런데 안타까워서 어쩌냐?
내가 병원에서 치료 열심히 받아서 많이 좋아져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너랑 네 상간녀 꼴 보기 싫어서라도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작정이다. 그리고 네가 내 보험금이랑 아파트 노리는 거 진작 알아서 내 보험금 받는 사람 우리 엄마를 돌려놨고 아파트도 우리 부모님 명의로 해놔서 네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해. 내 아파트를 너랑 네 상간녀 신혼집으로 쓸 생각이라고? 웃기지 마. 어림도 없으니까. 아니야, 안 돼. 당신이 죽어야 내가 은지랑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왜 갑자기 암이 치료돼서 건강해진 건데? 당신 죽는 거 아니었냐고. 제발 죽어달라고. 네가 내 보험금이랑 재산 노리는 거랑 상간녀랑 바람 피우는 증거까지 아주 정성 들여서 차곡차곡 모아놨다. 그래서 너 바람 피운 것도 내 보험금이랑 아파트 노린 것도 아니라고 법정 가서 발뺌도 못해. 내가 너랑 너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전부 다 받을 거니까 어디 나한테 탈탈 털려서 이혼당하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애랑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여기 우리 부모님 집에 홈캠도 설치되어 있고 네가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얼른 죽으라고 하면서 상간녀랑 바람 피운 거랑 내 보험금이랑 아파트 노리는 거 자백한 거 다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어. 넌 이젠 인생 아주 제대로 끝장난 거야. 그러자 남편 놈이 절망했는지 저한테 매달려서는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말하는 거였어요. 안 돼. 당신 지금이라도 죽어라. 내 행복 위해서 이만 죽어달라고. 그런데 그 순간 제 부탁으로 옷방에 숨어있던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랑 아빠가 바로 남편놈에게 달려들어 저에게 매달리는 남편놈을 밀어서 넘어뜨리셨죠. 그리고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놈 몸 위로 올라타서 남편놈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지금 우리 딸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암 때문에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난 내 새끼 보고 지금 죽으라고? 이 망할 놈아! 죽으려면 너 같은 놈이 죽어야지. 어디서 우리 딸 보고 죽으라고 해? 너 어디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어차피 나 살 만큼 살았고 우리 딸 살아서 더는 여한도 없으니까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나랑 끝장을 봐. 저희 엄마는 남편놈의 머리채도 꺼들고 싸대기도 날리면서 정신없이 남편놈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남편놈이 울면서 빌더라고요. 아이, 장모님 잘못했어요. 아프니까 그만 때리세요. 제가 죄송하다고요. 그 후 남편놈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바뀐 건지 저한테 매달리면서 잘못했다면서 이혼하지 말고 본인을 받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빠는 바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셨고 그렇게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저희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후 남편놈이 저한테 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포하고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남편이 제가 잘못되길 바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받게 될 보험금이랑 제 아파트만 믿고 저 몰래 아주 빚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간녀랑 같이 주식이랑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아주 폭삭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제가 죽어야 돈도 마련하고 상간녀랑 행복하게 살 텐데 그 꿈이 눈앞에서 무너지게 생겼으니 아주 절망을 했던 것이죠. 더욱이 제가 죽지 않아서 빚을 못 갚게 되면 남편놈 인생이 나락으로 가게 생겼으니 애가 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상간녀랑 헤어지고 저라도 붙잡아 본인 빚이라도 해결해 볼 생각으로 다시 잘해보자며 저에게 매달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나쁜 놈, 결국에 벌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혼당하고 상간녀랑 같이 저한테 위자료 주면서
재산 분할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주식이랑 가상화폐를 하다가 진 빚까지 아주 제대로 인생이 거덜났어요. 전 남편 놈이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뽑아서 상간녀랑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도 재산 분할할 때 법정에서 참고해서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준 거야 워낙 확실하니까 저에게 결국 이혼을 당했던 거죠. 그 일로 남편 회사까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도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까지 하더니 남편이 가진 게 없어지니 바로 남편을 떠난 것 같았고요. 마지막에는 상간녀의 술수에 넘어가서 돈까지 빌려줬던 것 같던데 그 일로 타격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았죠. 전 남편 놈이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남편과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들으니 술에 빠져 살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사람처럼 못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인간이길 포기하더니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고 힘들어지니 그제야 진짜 소중한 게 가족이었던 걸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건강도 많이 되찾았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응원에 힘을 내서 다시 희망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서 잘 살아보려고요. 역시 힘들 때 남는 건 사랑하는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간호사 선생님과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저에게는 쓰레기 같은 전 남편에게서 구해준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부모님과 저희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